저는 박정옥입니다. 올해 72살이고요. 지금 제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습니다. 화면에는 입금 알림 문자가 떠 있어요. 150억 원. 1, 2, 3, 4, 5, 6, 7, 8. 0이 8개나 붙어 있는 숫자를 저는 평생 처음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진짜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이 맞나 싶어서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몇 년 동안 얼굴도 안 보이던 아들 박진수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며느리가 들어오고 대학생인 손자까지 따라 들어왔어요. 아들은 숨도 제대로 안 쉬고 말했습니다. 엄마, 입금됐죠. 개발 보상금. 우리도 알아요. 절반만 주세요. 어차피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다 우리 거잖아요. 지금 미리 주시면 되죠. 며느리는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그 많은 돈 어디 쓰시게요? 저희가 효율적으로 쓸게요. 투자도 하고 집도 사고요. 그리고 손자 현우는 저를 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죽으면 이 집이랑 돈 다 우리 거 맞죠?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자의 눈에는 할머니가 아니라 돈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부부의 얼굴에서도 반가움이나 걱정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저 돈. 150억이라는 숫자만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전혀 예사 못한 반전으로 이어집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황금빛 장기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이 150억을 갖게 됐는지, 그리고 왜 제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됐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22살 때였어요. 시골 농가에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 박성호는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논 서너 마지기와 밭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가을에 추수하면 빚부터 갚아야 했어요. 그렇게 1년을 살고 나면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태풍이 오는 해는 정말 끝이었어요.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이랑 저는 밤새 논에 나가서 볕단을 묶고 비닐을 덮었어요. 온몸이 비에 젖어 후들후들 떨면서도 우리는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 1년 먹을 거리였으니까요. 그런데 태풍은 우리 노력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모든 걸 쓸어갔습니다. 아침에 나가보니 논이 온통 진흙탕이었어요. 고개를 들고 있던 벼들은 다 쓰러져 있었고 밭에 심은 채소들은 뿌리째 뽑혀 나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저도 그 옆에서 울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정말 추웠어요. 난방비가 없어서 연탄도 제대로 피우지 못했습니다. 전기장판 하나 덮고 남편이랑 둘이서 밤새 부들부들 떨었어요. 이불 속에서 서로 손을 꼭 잡고 있으면 그나마 조금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이렇게밖에 못 해줘서. 저는 그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이렇게라도 함께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저는 가난해도 남편만 있으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쓰러진 날이 왔어요. 봄에 논을 갈다가 트랙터가 넘어지면서
남편이 허리를 다쳤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큰 수술을 해야 합니다. 안 하시면 평생 못 걷게 될 수도 있어요. 수술비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그때 돈으로 8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희한테는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돈이었어요. 여기저기 빌려보려고 했지만 가난한 우리한테 돈 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수술은 못하고 진통제만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남편은 병실 침대에 누워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고생만 시키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울었어요. 그 손이 얼마나 거칠고 투박했는지 모릅니다. 평생 흙만 만지고 살아온 손이었어요. 그런데 그 손이 저는 너무 따뜻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남편 곁에서 손을 잡아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결국 수술을 받지 못한 채로 몇 달을 버텼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똑바로 서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논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내가 안 하면 우리가 뭘 먹고 사냐고 괜찮다고 하면서 절뚝거리며 밭으로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 진수는 고등학생이었어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서울대학 갈 수 있다고 했어요. 남편은 아들만큼은 이렇게 살게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처럼 흙 파먹고 살게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남편은 몸이 아픈데도 품팔이를 더 나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남의 논밭에 나가서 일했어요. 저도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밤새 재봉틀을 돌리면서 옷을 만들었어요. 손가락에 바늘이 찔려서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 학원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진수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도서관에서 밤 11시까지 있다가 집에 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밤참을 꼭 챙겨줬어요. 라면에 계란 하나 넣어서 끓여주면 아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저 꼭 좋은 대학 가서 엄마 아빠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면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만큼은 우리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수는 정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합격증을 들고 온 날 남편은 허리가 아픈데도 소주를 한 잔 했습니다. 우리 아들 장하다. 이제 우리 고생 끝이다.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울었어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우리는 논 한 마지기를 팔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땅 중에서 제일 좋은 논이었어요. 그래도 아들 학비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1학년 등록금을 냈어요. 하지만 1학년만 해결된 거였습니다. 2학년, 3학년, 4학년 등록금은 어떻게 하나? 저희는 밤낮으로 일했어요. 남편은 허리 아픈 몸으로 품팔이를 나갔고 저는 남의 집 청소를 다니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아들 4년 학비를 다 댔어요. 진수는 대학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방학 때 집에 오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편의점에서, 공사장에서, 식당에서 일했어요. 그런 아들을 보면 남편이랑 저는 대견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었다면 저 아이가 저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지만 그때는 논 한 마지기 판 돈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땅은 꼭 지켜야 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남은 전부였으니까요. 그리고 진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날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남편은 마당에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이제 우리도 살만해진다고요.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들이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한 게 처음에는 바쁘다는 이유였어요. 회사 일이 많아서 집에 못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했어요. 서울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도 명절에는 얼굴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더 멀어졌습니다. 며느리 윤미영은 서울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며느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시골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여긴 우리가 평생 살아온 곳인데.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 시골을 낯설어 하는 건 당연하니까요. 결혼식은 서울에서 했습니다. 저희는 식장에 가는 것도 버거웠어요. 남편은 허리가 아파서 오래 서 있지 못했고, 저는 입을 옷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 결혼식이니까 옷을 하나 샀어요. 시장에서 제일 괜찮아 보이는 걸로요. 식장에 가니까 화려했습니다. 신부 쪽 하객들은 다들 멋진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괜히 아들한테 누가 될까 봐요. 식이 끝나고 아들이 잠깐 왔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너무 바빠서 신혼여행 다녀와서 연락할게요. 그러고는 금방 가버렸어요.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2주 동안 간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평생 비행기도 안 타봤는데 아들 부부는 유럽을 간다니. 그래도 좋았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우리가 못 누린 걸 아들은 누리고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온 후에도 아들은 바쁘다고 했어요. 집들이 한다고 해서 한 번 서울 집에 갔습니다. 아파트가 정말 컸어요. 거실도 넓고 방도 여러 개였습니다. 며느리는 집 이곳저곳을 보여주면서 자랑했어요. 여기는 드레스룸이고 여기는 파우더룸이에요. 저는 드레스룸이 뭔지 파우더룸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을 먹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은 차로 역까지만 데려다 줬습니다. 더 이상 같이 있기가 불편해 보였어요. 기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내내 남편이랑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아들이 성공한 건 좋은데 우리랑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애들은 다 그렇게 크는 거라고. 자기 가정을 꾸리면 부모랑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손자 현우가 태어났을 때 저희는 병원에 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봤습니다. 작고 예뻤어요. 제 손자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산후조리원에 한 달 있는다고 했어요. 비용이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진수를 낳고 사흘 만에 밭에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한 달 동안 호텔 같은 데서 쉰다니.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싶었어요. 손자가 자라면서 저희는 가끔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명절 때나 손자 생일 때요. 그런데 갈 때마다 느꼈어요. 우리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며느리는 저희가 오면 싫은 티를 냈습니다. 어머님 오시면 집이 너무 복잡해져요. 아이도 할머니, 할아버지 오시면 버릇없어지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가 손자를 버릇없게 만든다니. 우리는 그저 사랑해 주고 싶었을 뿐인데.
아들은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승진을 했다고 했어요. 임원이 됐다고. 그러면서 더 바빠졌다고 했습니다. 저희한테 전화도 잘 안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였습니다. 전화하면 항상 바쁘다고 했어요. 회의 중이라고, 출장 간다고, 약속이 있다고. 저는 알았습니다. 아들이 우리를 피하고 있다는 걸. 시골에서 평생 농사 지은 부모가 부끄러운 거겠죠. 회사 사람들한테 부모 이야기를 하기 싫은 거겠죠.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아들 입장도 있을 거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쓰러졌어요. 이번에는 심장이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어요. 저는 정신없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심근경색입니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저는 바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진수야, 아빠가 쓰러졌어. 병원에 와야 할 것 같아. 아들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하고 있어요. 주말에 갈게요. 일단 엄마가 병원에서 잘 계세요. 주말까지는 사흘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중환자실에 있었고, 저는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했어요. 수술비는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일단 사인을 했습니다. 남편 목숨이 달린 일인데 돈 걱정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수술은 5시간 걸렸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서 기도만 했어요. 제발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 할게요.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잘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약도 계속 드셔야 하고 정기검진도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회복실에서 나와 병실로 옮겨졌을 때 저는 그 옆에 앉아서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눈을 뜨더니 미안하다고 했어요. 당신만 고생시키네.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살아있으면 그게 다예요. 주말이 돼서 아들이 왔습니다. 며느리랑 손자는 안 데려왔어요. 아들은 병실에 들어오더니 30분 정도 있다가 갔습니다. 아빠 괜찮으시죠? 저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엄마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러고는 휙 가버렸어요. 남편은 아들 뒷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애도 바쁜가 보다. 우리 때문에 고생하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 저는 속상했습니다. 아빠가 죽을 뻔했는데 30분밖에 못 있어. 그것도 혼자만 와서. 병원비는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냈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왔을 때 남편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혼자 논밭을 다 관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땅 대부분을 남한테 빌려줬습니다. 1년에 쌀 몇 가마니씩 받는 조건으로요. 그렇게 해서 근근히 살았습니다. 아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도 바쁘고 돈 벌기 힘들 텐데 늙은 부모 뒷바라지까지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SNS를 보면 마음이 복잡했어요. 가끔 손자 사진 보려고 며느리
인스타그램을 들어가면 해외여행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명품 가방 사진도 있었어요. 골프 치는 사진도 있었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여유가 있으면서 시아버지 병원비는 왜 안 도와주는 걸까? 하지만 저는 아들한테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 부부가 자기들 돈으로 행복하게 사는 건데 부모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남편은 점점 더 쇠약해졌습니다.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는데 약값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 달에 20만 원은 나갔습니다. 저는 남의 집 청소를 하러 다녔어요. 일주일에 사흘씩 읍내 집들을 돌면서 청소를 해주고 한 집당 5만 원씩 받았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남편 약값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청소하는 집 사모님이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대기업 다니신다면서요? 효자시겠어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그렇다고 했어요. 속으로는 쓸쓸했지만요. 명절 때 아들네 식구가 내려왔습니다. 차례 지내고 밥 먹고 2시간 만에 올라간다고 했어요. 서울 가는 길이 막힌다고. 저는 준비한 반찬을 봉지에 담아줬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서울에 다 있어요. 이런 거 안 가져가도 돼요. 냉장고 자리만 차지해요. 저는 그 봉지를 다시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정성껏 만든 건데, 아들이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음식들인데, 손자 현우는 자라면서 저희한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집은 와이파이도 느리고 재미없다고 했어요. 빨리 서울 가고 싶다고. 저는 손자한테 용돈이라도 주고 싶었는데 며느리가 말렸어요. 애 버릇 나빠요. 어머님이 돈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몰래 손자 주머니에 10,000원짜리 몇 장을 넣어줬습니다. 할머니가 주는 건데 받으면 안 되나? 남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숨만 쉬었어요. 우리가 저 애들한테 짐이구나. 저는 남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진수는 바쁜 거예요. 우리 이해해야죠.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우리를 귀찮아한다는 걸. 시골 늙은 부모가 부담스럽다는 걸.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계속 약을 먹으면서 버텼어요. 저는 남편 옆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약을 챙겨주고 죽을 쓰여서 먹이고 산책을 시켜드렸어요. 남편은 걷는 게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저랑 같이 동네 한 바퀴 도는 걸 좋아했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면서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나 이렇게라도 살고 있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사람만 있으면 됐어요. 아들이 안 와도 손자가 우리를 안 좋아해도 남편만 있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이었어요. 남편이 또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뇌졸중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저는 또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많이 안 좋습니다. 이제 회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제발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빌었어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진수야, 아빠가 많이 안 좋으시대.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아들은 또 바쁘다고 했어요.
엄마, 이번 주는 정말 안 돼요. 해외 출장 가야 해요. 다음 주에 갈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출장이 더 중요한가? 하지만 저는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아들도 회사 일이 있을 테니까요. 남편은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병원에서 살았어요. 남편 옆에 앉아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끔 눈을 뜨고 저를 봤어요. 말은 못했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저도 남편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나도 사랑해요. 당신이 내 인생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정신이 조금 돌아왔어요. 갑자기 제 손을 꼭 잡더니 힘겹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중요한 이야기 해야 돼. 저는 남편 가까이 얼굴을 가져갔어요.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 있잖아. 그리고 남은 땅. 내 명의로 돼 있는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일 법무사 불러줘. 다 당신 명의로 바꿀 거야.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왜요? 그냥 두면 되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죽으면 진수랑 당신이랑 절반씩 상속이야. 그럼 나중에 진수랑 당신이랑 싸울 수도 있어. 나는 그게 싫어. 당신이 다 가져야 해. 당신이 평생 고생했잖아. 이건 당신 거야. 저는 눈물이 났어요. 당신 무슨 소리예요? 진수도 아들인데. 남편은 제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진수는 이미 잘 살고 있어. 회사도 다니고 집도 있고. 근데 당신은 나 죽으면 혼자잖아. 당신이 가져야 해. 제발 내 말 들어줘.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법무사가 왔습니다. 남편은 힘겹게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집과 남은 땅, 모든 걸 제 명의로 바꾸는 서류였습니다. 남편은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심이야. 당신 혼자 남아도 살 수 있어. 저는 남편 손을 잡고 울었어요. 당신 어디도 가지 마요. 일주일 만에 아들이 왔습니다.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어요. 병실에 들어오더니 침대 옆에 섰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남편은 아들을 보고 눈을 깜빡였어요. 아들은 10분 정도 서 있다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회사에 연락해야 해서요. 밖에 나가 있을게요. 그러고는 병실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진수가 왔어요. 우리 아들이 왔어요. 남편은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남편의 심장 박동이 약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뛰어왔고 의사가 왔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저는 남편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당신 가지 마요.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편안한 얼굴로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전화하던 아들이 뛰어 들어왔어요. 아빠. 아빠. 하지만 남편은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읍내병원 지하에 마련했습니다. 작은 장례식장이었어요. 아들이 모든 걸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앉아만 계세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죽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손을 잡고 있었는데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 남편이랑 같이 농사 지었던 사람들, 친척들. 다들 와서 절하고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고맙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조문객 중에 부동산 하는 김 사장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제 옆에서 다른 조문객한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이 동네 개발 들어간다면서요? 정부에서 발표 났대요. 여기가 신도시 개발 지구래요. 땅값이 엄청 오를 거래요. 보상금도 엄청날 거고요. 저는 그 말을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개발이 뭐고 보상금이 뭔지. 그냥 남편 생각에 머리가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둘이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장례 준비 이야기를 하는가 보다 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둘은 개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개발 소식을 듣고 바로 인터넷 검색을 한 거였어요. 며느리는 휴대폰으로 지도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개발 확정됐어요. 보상금 엄청날 거예요. 시골 땅이라도 개발 지구 안에 있으면 평당 몇 천만 원씩 받아요. 아들은 눈이 커졌어요. 그럼 우리 집이랑 땅도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아버님 명의니까 상속으로 절반은 당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돌아가시면 나머지도 다 우리 거고요. 저는 그때 그 대화를 듣지 못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 앉아서 그저 남편 영정사진만 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아직 건강할 때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울었어요. 당신, 나 혼자 남겨두고 어디 갔어요? 이제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마지막 날 관을 닫을 때 저는 남편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편안해 보였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이제 쉬는 거겠죠. 저는 관 뚜껑이 닫히는 걸 보면서 또 울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연구차가 출발하고 화장장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됐어요. 작은 함에 담겨서 제 손에 들려줬습니다. 이게 우리 남편이라니. 50년을 같이 산 사람이 이렇게 작은 함 속에 들어가다니. 납골당에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남편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앉아 있던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이 큰 집에 나 혼자 남았구나.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였어요. 아들이 갑자기 집에 왔습니다. 혼자 왔어요. 며느리랑 손자는 서울에 두고. 아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재산 정리해야죠. 등기부 등본 때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재산 정리가 뭔데? 아들은 설명했습니다. 아빠 명의로 된 집이랑 땅 있잖아요. 그거 상속 절차 밟아야 해요. 법적으로 엄마랑 저랑 반반이에요. 저는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모든 걸 제 명의로 바꿔놨다고. 아들이랑 싸우지 말라고. 저는 아들한테 말했어요. 진수야,
그게 아니야.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 내 명의로 바꾸셨어. 아들은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언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계실 때 법무사 불러서 다 정리하셨어.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확인해 봐야겠어요. 아들은 그 길로 읍내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러 간 거예요. 저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아들이 돌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아들은 멍하니 서류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엄마 명의네요. 집도, 땅도, 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아빠가 그렇게 하셨어. 아들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아빠가 그러셨어요? 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저도 아들인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러시더라. 너는 이미 잘 살고 있으니까 엄마가 가져야 한다고. 엄마 혼자 남으면 살아야 할 텐데 뭐라도 있어야 한다고.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서운해하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나중에 다 너한테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런데 아들은 고개를 들더니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빠 뜻이 그러셨으면 그게 맞는 거겠죠. 그리고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불렀어요. 진수야, 밥이라도 먹고 가.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회사 일 있어서요. 그러고는 그냥 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아들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왠지 아들이 저한테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한테서 연락이 뚝 끊겼어요. 한 달이 지나도 전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바쁘다고 짧게 끊었어요. 명절이 돼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안 오니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가끔 찾아왔습니다. 괜찮으세요?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웠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개발이 곧 시작된다고. 보상금 신청받는다고. 저는 주민센터에서 온 안내문을 받았어요. 신도시 개발 사업 보상금 신청 안내. 그 종이를 보면서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대체 뭔지 이웃집 아주머니가 설명해 줬어요. 정옥이네, 이거 큰돈 나와. 땅이랑 집 보상금 받는 거야. 몇 척은 받을 거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몇 척이요? 우리 집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가 신도시 개발지구 안에 들어갔어. 보상금 엄청나. 정옥이네는 땅도 좀 있으니까 더 많이 받을 거야. 저는 그제야 장례식 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개발이 들어온다고, 보상금이 나온다고. 그게 진짜였구나. 며칠 뒤에 감정평가사가 왔습니다. 집이랑 땅을 측량하고 사진을 찍고 갔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보상금 안내서가 날아왔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펴서 봤어요. 숫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는데 저는 잘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0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서. 이웃집 아주머니를 불렀어요. 아주머니가 그 종이를 보더니
입을 딱 벌렸습니다. 정옥이네. 이거 150억이야. 150억.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150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이 안 됐습니다. 평생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단위로 살았는데 150억이라니. 아주머니는 말했어요. 이거 서류 잘 챙겨서 신청해. 그럼 통장으로 돈 들어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챙겼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고 도장 찍고 서류 제출했어요.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몇 달 후에 입금될 거예요.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엄청난 돈이 생긴대요. 150억이래요. 당신이 내 명의로 바꿔놔서 다 내 거래요. 남편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 나 혼자 어떻게 이 돈을 다 써요? 당신이랑 같이 쓰고 싶은데.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1년 만에 처음 오는 전화였어요. 엄마, 개발 보상금 나온다면서요. 저는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어요. 아들은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한테 들었어요. 엄마네 보상금 엄청 많이 나온다면서요. 맞아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생각했어요. 1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온다니. 왠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러 오는 걸까? 아니면 돈을 보러 오는 걸까? 주말이 됐습니다. 아들이 왔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랑 손자까지 함께 왔어요. 1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반가웠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아들 식구가 오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돼지고기를 샀고, 손자 좋아하는 과일도 샀어요. 며느리는 별로 안 먹으니까 샐러드 재료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식구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뭔가 이상했어요. 인사도 대충 하고, 제 얼굴도 제대로 안 보고,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자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집안을 둘러보면서 뭔가 재는 듯한 눈빛이었고요. 아들은 계속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배고프지? 밥 차릴게.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식사는 나중에 하고요. 엄마,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아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아들은 며느리를 한번 쳐다보고 나서 말을 시작했어요. 엄마, 보상금 나온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안 나왔어. 몇 달 후에 입금된대. 아들이 물었어요. 얼마나 나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150억이래. 그 순간 거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며느리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손자도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아들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아들네가 왜 1년 만에 찾아왔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후에 정말 보상금이 입금됐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입금 150억 원.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 내 돈이구나. 그런데 기쁘지가 않았어요. 이 돈 때문에
아들이랑 싸우고 있으니까. 이 돈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바로 그날이었어요. 아들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도 며느리랑 손자랑 같이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소리쳤어요. 엄마, 입금됐죠? 우리 다 알아요. 이제 절반 주세요. 당장.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제 법적 조치 들어갈 거예요. 손자는 또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언제 사줘요? 그리고 이 집이랑 돈 할머니 죽으면 다 우리 거 맞죠? 아들은 숨도 제대로 안 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그 돈 절반만 저한테 주세요. 150억 중에 75억만요. 어차피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다 우리 거잖아요. 지금 미리 주시면 되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절반을 달라고. 며느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혼자 그 많은 돈 어디 쓰세요? 저희가 받아서 잘 관리할게요. 투자도 하고 집도 살 거예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돈 너희 줄 생각 없다. 아들은 제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개졌어요. 뭐라고요? 안 준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안 줘. 한 푼도. 아들은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게 누구 돈이에요? 원래 아빠 돈이었잖아요. 저한테도 권리 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빠가 내 명의로 바꾼 순간부터 이건 내 돈이야. 법적으로도 내 거야. 내가 소송해도 소용없어. 며느리가 앞으로 나섰어요. 어머님, 지금 그게 말이 돼요? 아들한테 한 푼도 안 준다고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저희도 집 사야 하고 애 교육비도 들고 그래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니네는 지금도 잘 살고 있잖아. 대기업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명품 가방 사고 그러면서 나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야.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저희가 번 돈으로 쓰는 거예요. 어머님이랑은 상관없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상관없지. 근데 내 돈도 상관없는 거 아니니? 남편이랑 같이 일군 돈인데 왜 니네들한테 줘야 해? 아들이 다시 소리쳤어요. 엄마, 저 아들이에요. 친아들. 그런데 한 푼도 안 준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들, 내가 아들 노릇했어. 아빠 병원에 쓰러졌을 때 너 어디 있었어? 출장 간다고 안 왔잖아. 아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도 너 회사 일 한다고 병원에 10분밖에 안 있었잖아. 그게 아들이야? 아들은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1년 동안 엄마한테 전화 한 통 없었어. 명절에도 안 왔어. 그러다가 돈 나온다니까 갑자기 나타났잖아. 그게 아들이야? 며느리가 가로막았어요. 어머님, 그건 바빠서 그런 거예요. 회사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바쁜데요. 이해 좀 하세요. 저는 며느리를 봤어요. 이해? 내가 평생 이해만 했어. 너희가 여행 가는 것도 이해하고, 명품 사는 것도 이해하고, 시아버지 병원비 안 내는 것도 이해했어. 근데 너희는 나한테 뭘 이해해 줬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손자 현우가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할머니는 어차피 늙었잖아요. 돈 써봤자 얼마나 쓰겠어요.
우리한테 주는 게 낫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이 아이가 할머니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 저는 손자한테 물었습니다. 현우야, 할머니가 늙으면 돈 쓰면 안 돼. 할머니는 사람이 아니야? 손자는 그냥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들이 손자를 말렸습니다. 현우야,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아들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진심으로 말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열더니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님, 여기 사인만 하세요. 이건 증여 계약서예요. 75억을 저희한테 증여하신다는 거예요. 사인만 하시면 끝나요. 저는 그 서류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앞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제발요. 저 진짜 힘들어요. 회사에서도 힘들고 집도 사야 하고.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는 아들 얼굴을 봤어요. 힘들어? 너희가 힘들어. 나는 평생 힘들지 않았어. 논밭에서 허리 굽혀 일하고 한겨울에 전기장판 하나로 떨고 남편 병원비 없어서 울고. 그건 힘든 게 아니었어. 아들은 말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도 권리가 있어요. 법적으로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권리, 맞아. 너희한테 권리 있어. 내 장례식 와줄 권리. 명절에 인사할 권리. 효도할 권리. 근데 그 권리들은 다 어디 갔어? 돈 달라는 권리만 남았네. 며느리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그럼 우리 앞으로 연락 안 할 거예요. 진짜로. 엄마 혼자 늙어서 외롭게 살아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낫겠다. 너희 얼굴 보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나아.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진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가.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아프면 누가 병원 데려가요? 돌아가실 때 누가 옆에 있어줘요? 저는 웃었습니다. 너희가 옆에 있어 줄 것 같아. 돈 계산만 하겠지. 내가 죽는 순간에도 상속세가 얼마인지 계산하고 있을 거야.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손자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할머니, 진짜 후회할 거예요. 우리 없으면 외롭게 죽을 거예요. 저는 손자를 봤습니다. 현우야, 너 같은 손주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 손주가 할머니 죽기만 기다리는데. 손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새 식구는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아들이 나가면서 소리쳤어요. 엄마, 후회하지 마세요. 다시는 연락 안 할 거니까. 저는 문 앞에 서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연락하지 마. 그리고 문이 완전히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후련한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드디어 자유로워졌구나. 저는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죠? 남편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그렇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잘 잤습니다. 아들 걱정, 며느리 눈치, 손자 비위 맞추는 것 없이 그냥 편하게 잤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이 돈으로, 이 인생으로. 며칠 후에 저는 읍내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큰 건물 3층에 있었어요. 들어가니까 젊은 변호사가 맞아 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해요. 소송하겠다고 협박도 하고요. 저는 이 돈을 아들한테 절대 주고 싶지 않아요. 제가 죽어도 아들한테 안 가게 하고 싶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아드님을 상속에서 배제하는 유언을 남기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전하지는 않아요.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서 아드님이 법적으로 최소한의 몫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저는 물었어요. 그럼 완전히 막을 방법은 없어요? 변호사는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둘째 방법은 신탁입니다.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명의는 신탁회사로 넘어가고 어르신은 수익자로만 남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속 재산이 아니게 되니까 아드님이 손을 못 대요. 저는 귀가 번쩍 뛰었어요. 그게 가능해요. 변호사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탁할 때 조건을 다실 수 있어요. 어르신 돌아가신 후에 그 돈이 어디로 갈지 미리 정하시는 거죠. 저는 물었어요. 그럼 제가 복지관에 기부하고 싶은데 그것도 돼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장학금도 만드실 수 있고 양로원에 기부하실 수도 있고요. 어르신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결심했어요. 신탁으로 하겠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사회에 기부할게요. 가난한 학생들 장학금으로 어려운 노인들 복지 시설에 병원비 없는 사람들한테.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해 줬어요. 몇 주에 걸쳐서 모든 절차를 밟았습니다. 신탁 계약서에 사인하고 기부 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어요. 150억 중에서 100억은 신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돈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생활비로 받고 제가 죽으면 자동으로 여러 복지 단체와 장학재단으로 나눠지게 설정했어요. 나머지 50억은 제 통장에 그냥 두었습니다. 이건 제가 살면서 쓸 돈이에요.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제 아드님이 소송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어려운 말은 잘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이 손도 못 댄다는 거였어요. 저는 안도했어요. 이제 마음이 편하다고.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계약을 수정하실 수 있어요. 아드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다시 상속인으로 넣으실 수도 있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절대 안 바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 50년을 살았어요. 남편이랑 같이 농사 지으며 살았던 집. 아들을 키운 집. 추억이 많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이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르고 동네 사람들도 다 개발 보상금 이야기만 할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어요. 개발지구라서 금방 팔렸습니다. 5억에 팔렸어요. 그 돈도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도시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 바다가 보이는 곳, 조용한 곳.
며칠 동안 인터넷을 검색하고 부동산을 통해 집을 알아봤어요. 그러다가 남해에 있는 작은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2층짜리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그곳으로 가봤어요. 조용했습니다. 동네는 작았지만 마트도 있고 병원도 있고 복지관도 있었어요. 바다가 가까워서 산책하기에 좋았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를 샀어요. 3억에 샀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저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거실에서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는 이 집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사 날이 왔습니다.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와서 짐을 실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개, 남편 사진, 그릇 몇 개. 그게 전부였어요. 50년을 산 집인데 남는 게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인사하러 왔어요. 어디 가세요? 연락하고 지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그런데 속으로는 연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남해로 가는 길은 멀었어요. 버스를 타고 5시간을 갔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어요. 논밭, 산, 강. 멀어질수록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구나.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버스가 남해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짠 냄새. 저는 이 냄새가 좋았어요.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삿짐은 이미 와 있었어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옷장에 넣고 남편 사진을 거실 선반에 놓고 그릇을 부엌에 정리했어요. 다 정리하고 나니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색 하늘, 반짝이는 바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산책을 나갔어요. 바닷가까지 걸어갔습니다. 10분 정도 걸렸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모래를 밟아봤어요. 차가웠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바닷가를 따라 걷는데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인사했어요. 새로 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제 이사 왔어요. 할머니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잘 오셨어요. 여긴 조용하고 좋아요. 복지관도 있고 시장도 가까워요.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서 밥을 해 먹었어요. 오후에는 복지관에 갔습니다. 거기서 노래 교실이 있었어요. 저는 노래를 좋아했는데 평생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농사일에 바쁘고 남편 돌보느라 바빠서 노래 교실 같은 데 갈 여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있었어요. 노래 교실 선생님은 젊은 분이었어요. 친절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노래를 잘 못하는데요. 선생님은 괜찮다고 했어요. 여기는 즐기러 오는 거예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불렀어요. 옛날 노래, 트로트.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저는 부끄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복지관에서 친구도 사귀었어요. 김순자라는 할머니였습니다. 저보다
3살 많았어요. 혼자 사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서울에 산다고 했어요. 가끔 연락한다고. 저는 순자 언니가 좋았어요. 말이 잘 통했습니다. 둘이 시장에도 같이 가고 산책도 같이 했어요. 어느 날 순자 언니가 물었어요. 정옥이는 자식들은 어디 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서울에 있어요. 근데 연락 안 해요. 순자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나이 되면 다들 그래요. 자식들 바쁘고 우리는 외로운 거지 뭐. 저는 웃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언니랑 친구하면서 사니까. 순자 언니도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휴대폰 번호도 바꿨습니다. 아들이 연락할 수 없게. 새 번호는 아무한테도 안 알려줬어요. 순자 언니하고 복지관 선생님한테만 알려줬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오지 않으니 마음이 편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달, 2달, 석 달. 저는 남해에서 새로운 삶에 적응했어요. 아침마다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시장에 가면 장사하는 아주머니들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정옥이 할머니, 오늘은 이 생선이 좋아요. 이거 가져가세요. 저는 그런 말들이 좋았어요.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하고 농담하고. 복지관에서는 노래 교실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어요. 그림 그리기 수업도 들었습니다. 평생 그림 한 번 그려본 적 없었는데요. 선생님이 수채화 물감을 주더니 마음대로 그려보라고 했어요. 저는 바다를 그렸습니다. 서툴렀지만 제 그림이었어요. 선생님은 좋다고 했습니다. 정옥 선생님만의 느낌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이 기뻤어요. 순자 언니랑은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났어요. 같이 시장도 가고 복지관도 가고 가끔은 읍내에 나가서 영화도 봤습니다. 저는 평생 영화관에 몇 번 안 가봤어요.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는 갈 수 있었어요. 순자 언니랑 팝콘 사서 먹으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재미있었어요. 어느 날 순자 언니가 물었어요. 정옥이 여행 가볼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행이요? 어디로요? 순자 언니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제주도. 복지관에서 단체 여행 간대요. 3박 4일. 비용도 많이 안 들어요. 같이 가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주도라니. 저는 평생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어요. 순자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가요. 우리 나이에 언제 또 가보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가봐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저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무서웠어요. 하늘을 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보니 구름이 보였어요. 하얀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울컥했어요. 여보, 나 지금 하늘을 날고 있어요. 당신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제주도는 아름다웠습니다. 바다가 남해보다 더 푸르렀어요. 복지관 사람들이랑 같이 관광버스를 타고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성산일 출봉도 가고 한라산도 가고 흑돼지도 먹었어요. 저는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순자 언니가 제 사진을 찍어줬어요. 바다 앞에서, 꽃밭에서, 풍차 앞에서. 저는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밤에 숙소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인생이구나. 일은 넘어서 처음으로 제대로 사는 거구나. 평생 남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거구나. 저는 행복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저는 작은 텃밭도 시작했어요. 아파트 뒤편에 주민들이 함께 쓰는 텃밭이 있었거든요. 저는 상추랑 고추랑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었으니 땅을 만지는 게 익숙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누구 먹이려고 키우는 게 아니라 제가 먹으려고 키우는 거였어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였어요. 텃밭에서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만났습니다. 다들 자기 밭을 돌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상추 잘 자랐네요. 비료는 뭐 쓰세요? 그런 이야기들. 저는 그런 시간들이 좋았어요. 누구한테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시간. 1년이 지났습니다. 남해에 온 지 1년. 저는 많이 달라졌어요. 얼굴에도 웃음이 많아졌고, 걱정도 줄었습니다. 순자 언니가 말했어요. 정옥이, 요즘 표정 진짜 좋아졌어. 처음 왔을 때는 뭔가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은 편해 보여.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언니 덕분이에요. 여기 와서 언니 만난 게 제일 큰 복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복지관에서 노래 교실을 마치고 나오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결국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세요. 저 진수예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을까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번호를 알았어? 아들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복지관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엄마 급한 일 있다고 했더니 번호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무슨 일이야? 아들은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많이 힘들어요. 회사에서 잘렸어요. 구조조정 당했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미영이랑 이혼했어요. 재산 분할하느라 집도 팔았고요. 지금 월세 살아요. 현우는 미영이가 데려갔고요. 저는 정말 힘들어요, 엄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계속 말했어요. 사업 시작했는데 실패했어요. 빚도 많이 졌어요. 엄마, 저 진짜 잘못했어요. 그때 그렇게 말한 거 후회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돈 조금만 빌려주세요. 갚을게요. 진짜 갚을게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수야, 나는 널 도와줄 수 없어. 아들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제발요. 저 엄마 아들이잖아요. 친아들. 이렇게 빌어도 안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150억 받았을 때 뭐라고 했어? 절반 달라고 했잖아. 엄마 죽으면 어차피 자기 거라고 했잖아. 그게 아들이 할 말이었어. 아들은 말이 없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만든 인생을 내가 살아야 해. 내가 도와주면 너는 평생 또 나한테 손 벌리고 살 거야. 그게 너한테도 좋지 않아. 아들이 소리쳤어요. 그럼 저 어떻게 살아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야. 엄마는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 아들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정말 한 푼도 안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한 가지만 도와줄게. 현우, 내 아들, 내 손주. 그 아이 교육비는 내가 조금 지원해 줄게. 그 아이는 잘못이 없으니까. 하지만 너한테 직접 주는 돈은 없어. 현우 학비랑 생활비는 미영이한테 직접 보낼게. 그것만 도와줄 수 있어.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순자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아들한테 연락 왔다고. 돈 달라고. 저는 안 줬다고. 순자 언니는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잘했어. 자식이 부모 인생까지 망칠 순 없어. 내가 옳은 일 한 거야.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언니 말 들으니 마음이 편해진다고.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75이 됐어요. 남해에서의 삶은 평온했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고 친구들을 만나고 텃밭을 가꾸고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돈 걱정도 없었어요. 신탁에서 나오는 생활비로 충분했고 여행도 가끔 다녔습니다. 일본도 갔고 베트남도 갔어요. 순자 언니랑 같이. 손주 현우한테는 약속대로 교육비를 보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며느리 윤미영 통장으로 넣어줬어요.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돈만 보냈어요. 미영이한테서 가끔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현우 덕분에 잘 크고 있어요.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잘 키워요. 그게 전부였어요. 아들 진수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한 통도.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가끔 궁금했어요. 잘 살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다니나?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나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어요. 저는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는데 누군가 서 있었어요. 마른 남자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얼굴은 수척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엄마. 제 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진수였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어요. 옷도 낡았고 신발도 헤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물었어요. 여기는 어떻게 왔어? 아들은 힘없이 웃었어요. 미영이한테 물어봤어요. 엄마가 현우 학비 보내는 거 보고 주소를 알아냈어요. 찾아오는데 사흘 걸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계속 말했어요. 엄마, 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3년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공사장에서 일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어요. 빚은 조금씩 갚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엄마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들이 말을 이었어요. 엄마, 저 용서받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사과하고 싶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잘 지내시는지 보고 싶었어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진짜 눈물 같았습니다. 3년 전 그 탐욕스러운 눈빛이 아니었어요. 저는 한참을 아들을 보다가 말했어요. 진수야, 들어와. 밥은 먹었어.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엄마 얼굴만 보고 가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어와. 밥 먹고 가. 아들은 망설이다가 저를 따라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남은 반찬들을 꺼내서 밥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 후라이를 부쳤습니다. 아들은 밥상 앞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손맛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먹던 맛이에요. 저는 말없이 아들을 봤어요. 아들은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웠어요. 그리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엄마, 현우 교육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미영이가 그러는데 현우가 요즘 공부 열심히 한대요. 좋은 대학 가고 싶대요. 다 엄마 덕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우는 착한 아이야. 그 아이 잘못은 없어.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는 여기서 행복하세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응. 행복해.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 없었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에요. 엄마가 행복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놓여요. 저는 정말 엄마한테 못된 자식이었어요. 저는 아들한테 물었어요. 너는 지금 뭐 하면서 사니? 아들은 대답했어요. 작은 식당에서 일해요. 주방 보조요. 월급은 적지만 밥은 먹여줘서 괜찮아요.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요. 빚은 5년 안에 다 갚을 것 같아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하고 있구나. 아들이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이제 가볼게요. 엄마 건강하세요.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살게요. 그리고 언젠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되면 그때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진수야, 엄마는 내가 잘 되기를 바라. 돈이 많건 적건, 좋은 직장에 다니건 안 다니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너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엄마 바람이야. 아들은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가서 아들이 걸어가는 걸 봤어요.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 어깨가 축 처져 있었지만 걸음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야 어른이 되는 거구나. 그날 저녁 순자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오늘 아들이 다녀갔다고. 많이 달라져 있었다고. 순자 언니는 물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때? 저는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복잡해. 하지만 아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순자 언니는 말했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지. 미워도 자식이고 밉게 굴어도 자식이야.
그래도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이제 내 인생 사는 거야. 저는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진수가 다녀갔어요.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당신이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당신 말이 맞았어요.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꾼 게.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도 제 힘으로 사는 법을 배웠고요. 당신 고마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복지관에 갔습니다. 담당 선생님을 찾아가서 말했어요. 제가 장학금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가난한 집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어요. 얼마를 기부하실 건가요? 저는 대답했어요. 10억. 그리고 매년 이자로 나오는 돈으로 10명씩 장학금을 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깜짝 놀랐어요. 10억이요. 정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평생 못 배워서 고생했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정옥 선생님, 정말 훌륭하세요.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거예요. 일주일 후에 장학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은 박성호, 박정옥 장학재단. 남편 이름이랑 제 이름을 같이 넣었어요. 당신 덕분에 생긴 돈이니까요. 첫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10명의 학생들이 왔어요. 가난한 집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한테 장학증서를 건네주었어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한 여학생이 제게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감사해요.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서 고등학교도 못 갈 뻔했어요. 그런데 이 장학금 덕분에 공부할 수 있어요. 꼭 좋은 사람 될게요. 저는 그 아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래. 넌 잘할 거야. 포기하지 마.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150억이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아들한테 줬으면 사치하는 데 쓰였겠지만 이렇게 쓰니까 의미가 있구나. 저는 남편한테 감사했어요. 당신이 제게 준 선물을 잘 쓰고 있다고. 지금 저는 75입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후회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좋은 사람들 만나면서 살고, 의미 있는 일 하면서 살고 있어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아들이 저한테 잘했으면 어땠을까? 만약 아들이 효자였으면 이 돈을 나눠줬을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아들은 그러지 않았고 저는 이렇게 살게 됐어요. 이게 운명인가 봐요. 순자 언니가 어제 물었어요. 정옥이 후회되는 거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 이제는 정말 없어. 처음엔 서운했지. 아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오히려 자유로워. 아들 눈치 안 보고 내 인생 사니까. 순자 언니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친구 멋있어. 오늘 아침에도 저는 바다를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주황색 하늘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서서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일은 넘어서 찾은 진짜 내 인생. 늦었지만 찾아서 다행이야.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자식 때문에 고민하시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식을 사랑하되 내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도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자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황금빛 장기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